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고대사의 대표적인 석비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금속문인 광개토항 비문을 둘러싼 지난 1세기 이상의 연구사를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항비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고요.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었던 대표적인 금속문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연구자들 내에서도 현재 이 광개토항 비문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 100년 이상의 연구가 있었던 이 광개토항 비문의 연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에 광개토항비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속설에는 광개토항비가 조작되었다. 또 광개토항 비문이 일본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입증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설들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연구자들까지 이 비의 내용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도대체 이 광개토항 비문 속에 숨겨진 고구려인들의 증언의 내용,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의 연구와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광개토항 비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거기에 앞서서 광개토항 비문이 있는 곳, 고구려의 수도겠죠. 그 위치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역사상 크게 두 번 수도를 옮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는 우리 보통 중국의 길림성의 환인 지역에 해당하는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수도를 두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수도, 중간에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두 번째 수도는 국내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만포시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고구려 시대 기록에서는 국내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개토항비도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마지막으로 천도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기 427년에 장수왕 때에 마지막으로 평양 지역에 수도를 옮겨서 그 지역에서 668년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수도를 두고 유지해 왔었습니다. 자, 오늘 고구려의 수도의 어떤 자연 환경과 당시 고구려 지배층들이 이 지역에 두었던 자기 정치적 위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두었던 석가 구조물들, 이런 걸 보면서 광개토항비가 과연 그 지역에 세워져서 갖는 의의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점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려 최초의 수도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중국 길림성 환인시 일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고구려의 최초의 수도가 어디였다라고 하는 비정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 사실은 문헌 기록에는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문헌 기록은 다 옛날 지명을 근거로 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졸본이라고 하는 수도가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은 고각 자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라든가 고구려 계통의 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졸본 지역이 환인시 일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환인시 일대에 남아있는 수많은 고구려 계통의 초기 적석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실제로 고구려의 그 수많은 고분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고구려 고분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산성과 평기성,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환인시 일대 고구려 수도가 있던 지역에 그 환인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고구려 그 고분들이 남아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고성자, 두 번째는 하고성자, 또 하나는 고령묘자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고령묘자는 그 수몰이 되어서요, 환인댐 내에 지금 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고성자와 하고성자 지역에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고대 당시에는 지배층들이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의 무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고성자와 하고성자 유적지가 있는 이 고분들이 있는 곳이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이자 고구려의 초기 수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고구려의 초기 평지 도성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찍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평지 도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지 도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환인 일대가 고구려의 초기 수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이 지역을 위성사진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아주 그냥 첩첩산중입니다. 굉장히 그 높고 험한 산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보통은 수도를 이렇게 산속 깊숙한 곳에 두지 않죠. 사방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원활하고 한 지역에 또 농토가 많은 지역에 두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는 아마도 고구려가 방어를 위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기에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산속에 수도를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이 누구였는지 고구려가 당시 아직 힘이 강성하지 않던 시절에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린 사진은요, 고구려의 그 상고성자, 고구려의 그 도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상고성자 인근에 도성이 있던 그 흔적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고성자 인근에는 고구려 초기 지배층이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고분들이 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의 적석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강가에서 주로 구할 수 있는 자갈돌들 이런 것들을 구해서 땅을 먼저 파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모래라든가 강자갈들을 덮는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상고성자 인근에서 보여지는 고구려 초기의 귀족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그 도성에는요, 평지성과 더불어서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도성이 보통 평지성과 산성 두 가지가 다 발견되는 게 고구려 도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지성은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구려 산성의 위치는 사실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효산성이라고 하는 이 산성이 고구려의 그 도성에 있던 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산성으로 식량이라든가 뭐 기타 짐들을 싸집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라고 생각되는 비정되는 곳이 바로 온효산성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 위에 또다시 큰 절벽이 놓여있는 자연지형으로 대부분 성벽이 이루어진 산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가까이서 들여다본 모습인데요. 이 지역을 도로가 일부 옆에 나 있긴 합니다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SUV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지만 이 산성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산성 꼭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산성 어디쯤부터는 다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상부에 보시면은 이게 사실 성벽이 아니라 거의 절벽입니다. 절벽 자체를 이 자연 암벽을 산성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위에 지형이 험하고 좋아도 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물을 구할 수 없다면은 이 산속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속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연못이 있고 여기 이제 천지라고 옆에 써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기하게도 물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마 이 물을 근거로 해서 식량을 가지고 적군한테 저항을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수량 자체가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상주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만 이 산성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온효산성의 대부분의 성벽들은 다 절벽으로 자연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이제 동문이나 서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벽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고구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의 모습인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당시에 성을 얼마나 꼼꼼하게 돌을 다듬어서 잘 쌓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에서 한국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안정준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는 북한의 만포시 건너편에 압록강이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만포시 건너편에 길림성 지안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보면은 길림성 지안시 지역인데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분지 같은 것이 약간 산지 안쪽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딱 걸쳐 있는 그 지안 분지라고 하는 곳인데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약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통과라고 하는 강이 들어와서 압록강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안 분지를 서쪽과 남쪽에서 강으로 일종의 자연 해자를 이뤄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방어망을 이뤄주고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분지 모양의 그 지역이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수도로서 쭉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국내성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졸본이랑 마찬가지로 아주 그 첩첩산중 속에 고구려 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고구려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아직까지 국내성 지역을 천도할 때까지만 해도 강대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항상 인근에 중국 왕조가 세웠던 군현이었던 현도군이라든가 혹은 이제 요동군 이런 세력들의 그 침투를 항상 경계하고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고 또 고구려가 힘이 좀 있을 때는 이들 군현들이 거느리고 있던 세력들, 군현의 지역들에 침투해서 그 지역을 약탈하거나 또 그 지역을 빼앗아서 영토로 삼는 서로 간의 어떤 중국 왕조와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대한 중국 왕조의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를 산속에 깊은 곳에 이렇게 두고서 어찌 보면 뭐 속칭 산적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산속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고서 방위를 중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 찬자가 남긴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조에 보면은 고구려는 그 수도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골짜기를 따라 거쳐가면서 계곡물을 마시면서 산다. 그리고 좋은 밭이 없고 힘써 농사를 지어도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의 옥저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런 지역들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제 농사 추수가 끝나면은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중엔 그 지역을 자기들의 복속지로 만들어서 식량을 자기 지역으로 운송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한 지역이 국내성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평지 도성입니다. 약간 이제 방형으로 구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국내성 지역에 있는 집안 현성, 국내성의 이제 그 평지성 예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그 쌓아놓은 성벽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남아 있고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 지역 인근에도 상당히 정비가 또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은 방형의 도성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도성을 서쪽으로 통과하고 내려오고 있고 남쪽으로는 그 압록강이 흐르고 있어서 성벽의 서쪽과 남쪽은 강이 자연 하천이 자연스럽게 그 해자 방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국내성 평지 도성의 남쪽 모습입니다.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성벽과 관련된 구조물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성벽 밖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남아있는 거는 아마도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보통 이제 수원 화성에 보면은 이제 문 앞에 옹벽이 있죠. 옹성이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집안 현성에서 북한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이제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을 경계로 해서 북한 지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산 위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 북한의 또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집안 지역에 답사를 가시게 되면은 아마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북한 지역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도성은 항상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국내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 도성이 있고 또 약간 이제 서북쪽으로 보면은 산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명 환도산성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환도산성의 모습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디귿자 모양의 약간 산을 통해서 병풍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성벽이 아니라 원래 자연산이죠. 자연산지가 성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을 고구려 사람들이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산성의 남쪽 성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고구려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도 이 고구려 환도 산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새롭게 또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성벽을 또 쌓아놓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도산성 남쪽으로는 통과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을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도산성 남쪽에는 역시 수많은 고구려의 그 귀족들의 무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환도산성 주변에서 발견된 고분들을 1938년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당시까지도 이 산성화 고분군이 굉장히 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도 그 고구려 고분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멀리서 사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게 별로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사실은 이제 대형 무덤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m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단의 크기가 거의 뭐 가슴팍까지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산성화 고분군의 무덤들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변 지역이 그렇게 뭐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심어 놓고 농민들이 옆에서 바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그 땅들이 전부 다 수용이 돼서 완전히 역사문화공원으로 다시 또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또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이 중국 정부가 이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원래 그 구조물들을 상당히 이제 보존하면서 그 위에다가 뭐 어떤 새로운 시설물들을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환도산성을 보여드리면서 또 온효산성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지형에 의지해서 산성을 축조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하나의 그 산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동 지역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고구려가 쌓은 백암성이라고 하는 그 산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성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주변의 돌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밝은 회색의 그 빛깔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 이름도 백암이고 이 지명 이름 자체가 백암, 흰 백자에다가 바이암자라고 하는 지명을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성벽을 높이 쌓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사실은 그 지역이 방어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그 들여쌓기를 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성벽으로 이렇게 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치가 나와 있고 그 위에서 이 성벽을 공격하는 적군들을 옆에서 공격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가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요. 예, 성벽 전체의 길이가 2km가 넘습니다. 아주 대형 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성은 굉장히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자가 바라보이는 굉장히 좋은 지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방어에 좀 취약한 지형이었고, 실제로도 645년에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좀 일찍 내주고 마는 그런 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 고구려 사람들이 쌓은 백암성 아래쪽에 들여쌓기를 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참 잘 쌓는다 라고 하는 기록이 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백암성과 대조적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요동 지역의 산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 보시면 U자형 모양의 산지를 통해서 자연 산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나왔던 유명한 안시성이 되겠습니다. 요동성 해성시 팔리신양 쪽에 있는 이 산성인데요. 자연암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산성 지역은 도저히 접근이 들어오기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뚫려 있는 좌측 지역만 거기다가 이제 토성을 쌓아서 적병을 막았었는데요. 결국은 당태종의 그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안시성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졸본 지역, 환인 지역이죠. 자, 그리고 국내성 지역, 길림성 지안시 지역입니다. 이 고구려의 그 수도가 변천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산속에
굉장히 또 바위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 고구려 지배층이 그 지역에 있는 석재들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석비를 만들고 하면서 자기 지배층의 권위를 상당히 내세웠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광개토항비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고구려 사람들이 이 석재를 통해서 또 석비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광개토항비를 세웠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을 쌓아서 만든 고구려 수도의 어떤 정치적 위험, 고구려의 고분과 또 광개토항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고분입니다. 보통 적석총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쌓을 적자, 돌석자에서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구려가 우리가 지금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한변 길이가 거의 30m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무덤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고구려 국가 규모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은 다음에 강자갈들을 그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덮어서 만드는 정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무덤이 중간에 크게 무너지거나 흘러내리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중간중간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단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초기에 그 적석총들은 옆에 무슨 큰 돌로 이렇게 기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단이 없는 형태의 적석총들, 이런 형태가 주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규모가 커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의 지배층들도 자기들의 그 정치적 위험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조금씩 이제 만들 때는 좀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돌을 쌓아 올리는 무덤을 크게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덮여 있는 것들은 흙이나 자갈,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쓸려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돌이 계속 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클수록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규모의 무덤을 만들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돌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무덤의 그 주변 사각으로 큰 돌들을 덧대서 일종의 기단 같은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초기에 기단식 적석총들이 환인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 옛날에 졸본 지역이죠. 그 지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는 건 아직까지 돌을 다듬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약간은 미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환인 지역에 보이고 있는 상고성자 주변의 고구려 초기 기단식 적석총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돌들을 쌓아놓은 모습이 조금은 뭔가 좀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름시, 지안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국내성 지역으로 천도를 하면서부터 자, 이때부터는 고구려 사람들이 상당히 이 돌을 다듬는 기술 자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기단들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다듬어서 사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통 기단식 적석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고구려는 국내성 지역을 천도한 이후에도 점점 더 영토를 넓혀 나가서 결국에는 광개토항대, 장수항대라고 하는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지고 다스리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재화가 쌓이게 되고 그만큼 고구려 지배층도 자기들의 그 권위를 이 무덤이나 기타 이제 석조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주변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들기 마련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적석총이 점점 더 규모가 커져요. 커지면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곳곳이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돌을 잘 다듬어도 기단을 하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는 돌이 무너지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4세기쯤 가면은 계단식 적석총이라고 해서 기단을 맨 밑에 쌓아놓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그 기단을 이제 양쪽으로 사면으로 이렇게 쌓아서 안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단을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계단식 적석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식 적석총의 가장 최종형이 뭐냐? 그 유명한 장군총이 바로 고구려 그 계단식 적석총의 최종형 완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 적석총의 돌들이 거의 두부처럼 아주 그냥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략 한 변의 길이가
31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중을 주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 나온 걸 막기 위해서 개당 1.5톤조에 달하는 호석을 한 변에 3개 정도씩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면이니까 총 그 1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석을 이 무덤에 딱 기대 놓아서 무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세기, 5세기까지 적석총이 발전을 하다가 점점 이런 그 적석총을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 고분 자체가 상당히 공력도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고구려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요. 당시에 중국에서 그 합장 문화 또 더불어서 안에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아 올리는 석실 봉토분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 석실 봉토분의 장점은 뭐냐면요. 안에 그 석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벽화를, 안료를 통해서 이제 벽화를 그려놓고 나중에 그 문을,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무덤 문을 통해서 먼저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으면은 그 남편이나 부인을 먼저 묻었다가 나중에 또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 문을 열고서 부부를 최종적으로 합장할 수 있게 만든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고 그 위를 이제 흙을 봉토를 덮어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속칭 이야기하는 석실 봉토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덤은 밀폐가 되기 때문에요. 안에 있던 그 벽화 자체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기가 투과하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구려의 벽화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 사상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집안의 오해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오해묘에 보면은 사신도라고 해서 동쪽으로 청룡이 있고 서쪽으로 백호가 있고 북쪽으로 현무, 거북이가 있고 남쪽으로 주작이 있죠. 네, 이런 모습들이 무덤에 또 벽화로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벽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벽화들이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덕흥리 벽화 고분에 있는 묘주 부인의 출행도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시녀들이 모시고 있고요. 뒤에 하인이 큰 우산을 씌우고서 안에 지금 부인은 이제 마차 안쪽에 들어있겠죠. 가마 안쪽에 숨어 있고 이런 행차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보이는 수렵총 같은 경우에도 이 고구려인들의 어떤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도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벽화가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적석총이 아니라 석실봉토 벽화분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적석총은 공기가 투과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놔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 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단이 1개짜리도 있고 기단이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계단식으로 계단이 뭐 3층까지 올라가 있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내성 지역에 답사를 가신다면은 아, 이게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마 눈대중으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개토항비는 이처럼 고구려의 그 지배층들이 석재를 통해서 석조 건조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 위험, 지위를 과시하던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금속문이 되겠습니다. 광개토항비의 위치는 지금 그 국내성 지역에서 보시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이 중심지에서 가장 북동쪽 지역에 조금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그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거는 광개토항 릉 옆에다가 인근에다가 세워놓은 곳인데 광개토항이 묻힐 때는 이미 그 앞에 10명 이상의 고구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왕들의 무덤은 다 각자 이제 독자적인 어떤 능원, 공간을 그 국내성의 중심 지역에 두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선 고구려 왕들은 점차적으로 약간씩 변두리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항의 왕릉은 어찌 보면은 북동쪽 지역으로 조금 밀려난 지역에 두어졌고 광개토항비도 자연히 그 인근에 두어지게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광개토항비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는 20세기 초부터 1915년경부터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선고적도보에 의하면은 1915년경에 이제 출간된 사진에도 광개토항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역시도 조선고적도보에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이 지안 지역은 청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변두리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뭐 거의 농가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뭐 밭 같은 아마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밭이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농민들이 뭐 여기다가 뭐 이제 농사 짓다가 뭐 낫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뭐 낫도 좀 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비면 자체가 조금 훼손되는 경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게 광개토항비 제1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제3면 네 번째 면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 광개토항비는 이렇게 자연 암석을 이제 다듬어서 만들어낸 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무려 높이가 6.4m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석비가 어쨌든 지금 그 고구려 시대 지역에 위치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비를 자연 이제 비바람이나 풍화 혹은 이제 사람들의 뭐 이렇게 훼손 이런 것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928년도에 광개토항비 비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각 자체가 광개토항비를 보호는 합니다만 이 비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기능, 다시 말해서 큰 비를 통해서 왕실의 위험을 내세운다고 하는 그 기능 자체는 비각 때문에 가려진 모습 때문에 상당히 또 그 효과를 잃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1984년도에 새롭게 널찍한 비각을 세워놓은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더 좀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비면 자체를 보호하는 뭐 유리나 이제 뭐 겉에 벽면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훼손에 조금 취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광개토항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각 옆에다가 그 유리, 지금 방탄유리입니다. 방탄유리를 두어서 비로 함부로 이제 뭐 돌을 던지거나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지금 사진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유리 아래쪽에 조그만 문이 나 있어서요. 네, 당국의 허락을 얻으면은 들어가서 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유리문 밖에서 광개토항비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리문 안쪽에 들어가서 비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면요, 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면을 이 전체 글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비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탁본을 해서 판독을 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광개토항 비 옆에는 아마 광개토항에 능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광개토항 능으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것은 태왕릉과 장군총 두 개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거는 태왕릉이 좀 더 가깝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광개토항에 능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덤은 우리 학계에서는 장군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구조적으로 볼 때 이 국내성 지역에 있는 왕릉급 무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술적으로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광개토항비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태왕릉이 되겠습니다. 이 무덤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변 길이가 거의 60m가 넘는 모습이고, 한 변에 두어진 호석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5개를 넣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덤은 장군총보다는 돌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무덤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태왕릉은 멀리서 보면 거의 이렇게 뭐 큰 뭐 약 작은 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덤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무너져가지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크면 클수록 이 저속총은 구조가 좀 취약해서 무너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던 흙이나 자갈들이 밖으로 이제 노출되고, 예,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뭔가 잡초 같은 게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태왕릉의 가장 상부에는 묘실이 있습니다. 묘실에 들어가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좌우로 관대가 두 개 놓여져 있는데, 이게 아마 태왕릉에 부관과 왕비가 놓여져 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군총 같은 경우, 예, 아까 보셨습니다. 아마 구조적으로 이게 왜 아까 봤던 태왕릉보다 조금 뒤시기의 무덤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눈대중으로 짐작이 되실 겁니다. 돌을 다듬는 모습이라든가, 예, 돌을 안정적으로 쌓아올린 모습 자체가 이 지방 국내성 지역에서는 가장 후대에 발전된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930년대에 찍은 장군총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뭐 어쨌든 무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렇다면은 이 국내성 지역의 마지막 왕은 장수왕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장수왕은 427년도에 제위중에 평양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장수왕이 그 무덤이 만들어진 곳은 국내성이 아니라 평양에 두어졌을 거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총이 국내성 지역의 마지막 왕릉이라고 한다면은 장수왕의 아버지였던 광개토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우리 학계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설이 되겠습니다. 네, 장군총을 보시면요. 뒤쪽에 뭐 이제 제사 주정실도 있고요. 배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무덤인데요. 아마도 장군총에 있던 왕, 광개토왕을 모시던 뭐 가신 내지는 또 다른 뭐 이제 뭐 신료의 무덤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군총 제일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석재에 구멍을 뚫은 거는 이 위에 어떤 구조물을 지었거나 혹은 이 상단에 어떤 난간 같은 걸 만들었던 흔적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이 돌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루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군총 내부의 석실과 내부 관대의 모습입니다. 네, 30년대에는 관리가 좀 잘 안 돼서요.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장군총 호석. 예, 거의 뭐 하나 개당 뭐 1톤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쪽에 있는 호석 자체가 60년대인가 70년대에 누가 가져가서 이 무덤이 그동안 뭐 거의 1500년 이상을 잘 유지되어 온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렇게 좀 이렇게 무너지는,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보완과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국내성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고분들 그리고 광개토왕비에 두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 고구려 지배층들이 석재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자기 지위를 드러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광개토왕비의 발견 과정과 거기 쓰여있는 내용을 통해서 벌어졌던 논쟁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자, 오늘은 광개토왕비가 발견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발견한 일본 사람들이 이 광개토왕비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왕비가 발견되면서 근대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사실은 고구려가 668년에 당나라한테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기록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이유가 있죠.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지역은 당나라가 잠시 동안 뭐 안동도보 설치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엔 다시 말갈이라든가 뭐 그 말갈의 이제 후신인 뭐 여진 이런 세력들이 그 지역 만주 일대를 갖다가 차지하고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들 영토가 아니고 또 이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딱히 자기들이 만든 뭐 구조물이 아닌 광개토왕비라든가 이런 그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또 여진족들은 사실 문자 생활을 당시에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거의 그 고구려 멸망 이후에 오랫동안 광개토왕비의 존재가 거의 잊혀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 시기부터 광개토왕비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15세기에 만들어진 용비어 첨가, 유명한 글이죠. 용비어 첨가의 주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안도 강계부의 서쪽으로 강 건너 140리,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압록강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큰 들판이 하나 있다. 이 들판은 아마 국내성 지역에 있던 집안 분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옛 성이 하나 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아까 봤던 국내 평지성, 국내성을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민간에다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저 성이 뭡니까? 누가 만든 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대금의 황제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마도 그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금나라의 황제가 세웠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증언은 아니죠. 아마도 이 집안 지역에 무슨 고구려 때부터 쭉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고,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800년, 9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구려가 뭐 이런 뭐 비나 뭐 도성을 만들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금나라가 만든 황제의 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증언이 이어집니다. 성 북쪽, 그러니까 이 성의 북쪽 7리에 비가 하나 있다. 석비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돌로 만든 고분이 또 2개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이 성 북쪽 7리에 있다고 하는 비가 광개토항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근에는 광개토항비만큼 큰 비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의 북쪽에 있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장군총과 또 다른 고구려의 왕릉급 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조선시대 사람들의 증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뭐 15세기에 평안감사를 지냈던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황성교회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시인데, 시가 이렇습니다. 넓은 황성들은 긴 강가에 아득한데 당시의 종적은 찾을길이 막막하고 우뚝하게 천척비만 남아있네. 아, 글자는 읽을 수 없고 얼룩진무늬만 어루만해지네 라고 해서 우뚝하게 남겨져 있는 천척비, 이게 바로 광개토항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얼룩진무늬를 어루만진다 이렇게 뭐 글귀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이고요. 당시에 조선시대 지방관이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행여라도 요동지역 넘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던 명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선인 지방관이 마음대로 그 지역에 그 압록강을 넘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뭐 답사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 간에 큰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함부로 뭐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뭐 신라 뭐 진흥화 순수비라든가 이런 금속문들을 많이 판독하고 연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마도 명나라의 어떤 외교적 분쟁이 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또 크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광개토항비를 제대로 판독하고 했다면은 아마 조선시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명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남아있었고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유적들, 뭐 석비나 이런 것들 자체가 고구려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못했고 다 이제 그 민간의 증언대로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만든 뭐 죄용물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뭐 신정동물여지승남이라든가 이수광의 지봉유서에도 보면은 이 광개토항비로 추정되는 석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들 그냥 막연하게 그거는 이제 금나라 황제가 세웠던 비석이지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때 이미 만약에 판독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판독 논란들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중국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청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이 중국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이 만주족에 있던 많은 만주족들은 중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 있던 토지들이 비니까 그 지역으로 토지를 구하고자 하는 한족 농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역은 자기들이 기원이 시작된 또 자기들의 뭐 누르하치를 비롯해서 황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족 농민들한테 이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 일대를 봉금 조치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게 상당 기간 유지가 되다가 1874년 이쯤에 청나라에 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만주 일대에 대한 봉금령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청나라는 그 지역에 회인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구역도 설치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 지역에 농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봉금령이 해제가 된 지 대략 한 7년 만인 1880년도에 현지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그 지역에 있는 거대한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냥 선돌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분명히 비면에 글자들이 보이거든요. 글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지방관이었던 이제 장월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청나라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큰 석비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청나라 중앙조정, 북경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시기는 청나라 말이었는데요. 이 시기 지식인들은 그 오래된 비의 서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증학이 유행을 하면서 이 서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이징 금속학회, 북경 금속학회에 압록강 인근의 회인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크기가 6.3m에 가까운 큰 비인데 사면에 글자가 있다더라. 그 글자가 한대 일의 그 고졸한 예수체로 된 굉장히 웅장한 서체가 그 지역에 있다더라. 자, 그래서 이 집안 현지에서도 그 비의 탁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현지에서 광개토항 비문에 탁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1880년대 후반에는 북경에서 이 전문 탁본을 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파견해서 탁본을 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 사건이 해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은 이 광개토항비의 그 일부 비면들을 이제 탁본을 받고, 뭐 전면 탁본도 일부 구했습니다만, 비문 전체를 심도 있게 해석하고 이 비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련 글을 공간을 했던 거는 굉장히 늦은 시기였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가 고구려에서 만든 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1883년경에 일본군의 포병 중위로 알려져 있던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이 집안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석비를 발견하게 됐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급하게 비문의 탁본을 구해서 이걸 입수해서 일본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사코가 보낸 이 광개토항비의 탁본을 토대로 일단 이제 글자를 판독을 해내죠. 글자를 판독하고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된 그 전문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해서 이 비가 고구려 시대에 만든 비라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공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자, 이게 회열록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서 공간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이 광개토항비가 고구려비라고 하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면서 비문의 근대적 연구가 드디어 본격화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회열록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1889년에 출간된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학계의 그 고대사와 관련된 통설 중에 하나가 바로 임나일본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은 일본서기의 그 근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보면은 외신공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로 출병을 해서 이 지역에 있던 임나, 보통 이제 가야를 임나 지역으로 지칭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나 7국과 사업을 평정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당시 야마토 정권이 임나, 즉 가야 일대를 정복해서 지배했고, 주변에 백제와 신라까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가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연구자 중에 스에마스 야스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연구를 일본학계에서 통솔을 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일본 서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거의 200년 가까이 지배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다른 기록, 예를 들면 삼국사기라든가, 뭐 중국 측 사료라든가, 혹은 그 한반도 지역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기록들이나 고고 자료를 통해서 그 왜가 한반도 남부를 20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하는 명확한 물질적인 근거나 뭐 문헌적인 자료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일본학계에서는 이 문제로 굉장히 큰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광개토항비문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10년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 이외의 10년 내 도해파 백잔 모모신라 이위신민. 이 지금 두 글자는 깎여 나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서 조공해왔다. 자, 이거 속민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속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역접이 들어갑니다. 왜가 10년년, 391년에 해당합니다. 10년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모모,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 신하된 백성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두 글자에다가 임나라고 하는 두 글자만 가상으로 넣는다고 하면은 일본 측이 얘기했던 임날분부설이 거의 들어맞게 되는 하나의 교차가 검증되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왜가 4세기 후반 당시에 한반도 남부 지배권을 두고서 고구려하고 대립할 정도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역사 상황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항 비문의 10년전을 통해서 4세기에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임날분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록이잖아요. 414년에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라든가 뭐 그 이후에 중국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참 뒤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기록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날분부설, 일본서기에 있는 임날분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4, 5세기 당시 동북아 정세가 북방에 어떤 강국인 고구려가 있고 또 남쪽에 그 왜가 한반도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백제를 또 신라를 자기 뭐 신민, 속민으로 삼고 고구려와 남북으로의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당시에 크게 흥분했었습니다. 야, 이 비문 중에 우리 일본과 크게 관계된 곳이 있다. 10년 안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 신라를 격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바로 이거다. 혹자는 이 백제 신라가 일본의 신민이 됐던 일에 대해서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바로 일본의 고대 역사와 일치한다. 고대인들이 바로 증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코이 타다나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왜 일본 사람들이 이 비문의 내용에 크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시에 좀 닥쳐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광개토항비가 이제 연구가 본격화되던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 진출을 앞두고 있었죠.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반도 지역을 두고서 조선 지역을 두고서 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도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청과 러시아와 각각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도 일본 내부에서 과연 우리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가 과연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내부적인 반발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한반도 지역으로 진출을 노렸던 일본 군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19세기에 발견된 광개토항 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이미 왜가 한반도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했던 것은 신공항후 이래로 우리의 속국에 대한 정벌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과거의 속국이었던 한반도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고대의 텍스트를 당시 현재적인 목적, 근대적인 어떤 국민국가관념을 투영시키면서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목적에 투영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 고대 텍스트를 근대적으로 변형했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광개토항비의 발견과 그 연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다면은 자, 오늘은 한국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나가고
또 어떤 논리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래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예를 들면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나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연구를 하셨던 김석형, 박시영 이런 여러 연구자들이 현대까지 관계토항비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왔었습니다. 자, 특히 그 위당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로서는 유명한 한학자였죠. 자,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삼국사기 등을 통해서 인지해왔던 외의 실체는 이 도저히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오랫동안 차지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 속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이 이 관계토항비를 근거로 해서 이 임달분부서를 확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어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비춰볼 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연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 이제 지식 토대가 한학자이시기 때문에 한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한문의 해석을 통해서 일본 학자들이 신묘연조 해석을 한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의 신묘연조 해석에 대해서, 이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본인은 그와 관련해서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 게 맞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관계토항비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요. 그냥 한문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마치 그 원고지에 그 한자를 갖다가 쭉 띄어쓰기 안 하고 적어놓은 모습이고, 이 한문들을 이제 구두점을 찍고, 또 일부는 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또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끊어읽기를 조금 다르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은 이 신묘연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손민으로서 조공해왔다. 여기까지는 일본 측하고 해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접이죠. 왜가 신묘연의 오니. 자, 그리고 여기서 구두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도해파 부분은 고구려가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생략된 주어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격파하였다. 격파한 대상은 당연히 왜겠죠. 자, 왜가 신묘연에 오니까 고구려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바다를 건너서 왜를 격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어가 백잔, 백제로 바뀝니다. 백잔이 뒤에 두 글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와 화통하니 라고 두 글자를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신라는 고구려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영락 6년조에서 백제를 고구려가 정벌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문구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인보 선생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정인보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해석한 대로 왜가 신묘연에 와서 백잔, 그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신묘연조 뒤에 이어지는 영락 6년조에서 관계토항이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던 왜를 격파해야 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왜에 격파되어 있던 백제를 정벌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비문은 고구려가 쓴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에 유리한 정황이 나오는 쪽으로 재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묘연조의 문구의 주어를 고구려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문의 주인공인 고구려한테 크게 유리한 형태로 이 신묘연조 문구를 재해석을 하셨던 겁니다. 네, 사진에 나오는 게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아마 한국전쟁 과정에서, 납북되시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인보 선생님의 관계토항비 연구가 지금까지도 연구사에 큰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정인보 선생님의 해석을 이어서 북한의 박시영이라고 하는 연구자도 신묘연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제신라는 옛날부터 손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 그런데 왜가 신묘연에 왔기 때문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격파하였다. 그리고 백잔이 왜를 끌어들여서, 박시영 씨의 새로운 해석은 뒷부분입니다. 신라를 침략하고 그들을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해서 백잔, 백제가 신라를 침략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해석을 새롭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역시도 정인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주요 구문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해버린 것이죠. 자, 또 다른 역사학자인 북한의 김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왜가 신묘연에 쳐들어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백잔을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라고 해서
이 뒤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를 시민으로 삼은 주체를 고구려를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고구려가 왜 백제를 공격할 때 바다를 건널까요? 왜 신라를 시민으로 삼을 때 바다를 건너야만 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김석경 선생님의 굉장히 독특한 설이 있는데요.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아직까지 통일 왕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던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이 주민들이 그쪽에 건너가서 분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가 한반도를 차지해서 뭐 그저 다스렸다고 하는 임날분서를 완전히 뒤집은 학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통일 왕조가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 백제 신라가 건너가서 그 지역에 분국을 세웠고, 고구려가 이 심연조에서 격파했다고 하는 백잔 신라는 바로 그 일본 열도에 가 있던 백잔 이런 세력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열도 분국설이 또 일본학계에 또 큰 충격을 주는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남북한 연구자들의 신면조 해석의 공통점을 보면요. 일단은 논란이 되는 신면조 기사에서 외의 비중을 확 줄여버립니다. 외가 주어가 되는 어떤 문장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고구려 우위의 상황으로 다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신면조 해석을 통해서 광해토항 비문은 곧 일본에 대한 한민족, 고구려죠. 고구려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한 텍스트다라고 이해를 하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도 일본 학자들과 정반대되는 관점에서 광개토항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면조 해석의 연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금속문이 나오거나 비석이 나올 때 1차 사료 해석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은 텍스트 자체에 근거한 한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자체로 그 한문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자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뭐 자료들을 비교하고 맞다 틀리다 거짓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정인보, 김석형 선생님 등의 신면조 해석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문 해석 자체를 자연스럽게 추구했다기보다는 삼국사기라든가 어떤 다른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시에 왜는 약소국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역사적 정황을 머릿속에 좀 강하게 넣고 나서 해석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문 해석만 놓고 본다면은 일본 측 해석의 한문 해석에 비해서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국 학자였던 왕건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아니, 그 정인보 그 해석처럼 주어가 그렇게 수차례 바뀌고 불과 그 30글자도 안 되는 그 글자들을 갖다가 뭐 4번, 5번을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주어를 바꾸고 수어가 생략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 고구려가 당시에 한문을 아무렇게나 쓰는 국가도 아니고 당시에 그렇게 그 써놓으면 누가 과연 이 정격 한문을 쓰는 그 고구려가 그런 식으로 만약 써놨다면 누가 과연 정인보 선생님의 해석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겠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비문 해석 자체로만 보면은 일본 측의 연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누가 해석했는지를 붙여놓지 않고 여기 해놨는데요. 뭐 앞에 이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10년 안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뭐뭐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자, 이게 왜가 주어가 돼가지고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구문 자체가 나름대로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뒤에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가 일찍이 신면에 왔다. 근데 지금 고구려라고 하는 주어는 생략돼 있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왜가 일찍이 신면에 왔다. 바다를 건너 격파하였다. 백잔이 그 뒤에 두 글자 안 보이고요. 신라를 시민으로 여기고. 지금 이것만 보면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뒤에 다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를 동원해 신면에 쳐들어왔으므로 바다를 건너 백잔을 파하고 뭐 신라를 시민으로 삼았다. 중간에 그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앞에 누가 해석했는지 한국인지 일본인지 다 띄워놓고 한문학자들 보여줘가지고 보여주면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일본이 했던 해석 자체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해왔던 한문 해석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상황에서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서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토항 비문에 대한 연구, 자, 지난 시간에 일본 측의 연구, 또 거기에 대한 조선인 학자들의 연구가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토항 비문에 대한 조작설 제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토항 비문이 애초에 조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제기가 되면서 비문 연구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기원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전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관계토항비가 처음으로 전래된 과정들을 보면은 1883년에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포병 중위로 알려져 있던 이 군인이 모종의 임무를 띠고 만주 지역에 들어갔다가 지방 지역에서 이 관계토항 비문을 발견하고 비의 탁본을 입수해서 일본으로 가져왔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당시 사코 가게노부가 일본에 입수해왔던 탁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탁본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탁본이라고 하는 것은 비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댄 다음에 먹손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내서 글자선을 이렇게 띄워내는 걸로, 종이에 띄워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글자들은 획이 너무 선명하죠. 마치 그린 것처럼. 자, 실제로 이 사코 가게노부가 가져왔던 탁본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이 탁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묵수곽전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비면에다가 종이를 붙인 다음에 이 얇은 종이를 통해서 비쳐나오는 글자 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글자 획의 바깥 부분을 전부 다 까맣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글자 획만 남은 상태로 탁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글자 획을 그대로 떠낸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이래로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계토항비의 탁본들을 대략 한 50여 종 이상을 입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비면에다가 정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떠낸, 먹섬을 쳐서 이렇게 떠낸 그런 그 탁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측에서 했던 그 판독 자체에 뭐 큰 문제는 없다. 신면조 문구 그 판독도 우리가 처음에 글자를 이제 판독했던 게 맞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던 제일교포 사학자였던 이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일본에 입수된 이 탁본들을 서로 비교 검토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지난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 한 변의 길이가 6.3m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사면비잖아요. 사면비니까 이 커다란 이제 탁본을 갖다가 사종을 이제 일일이 펼쳐 보고서 뭐 사진을 찍고 비교해 본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십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어쨌든 탁공의 정성에 따라서 뭐 같은 비면에 있는 글자라고 할지라도 위치의 글자라고 할지라도 겹쳐 보면은 어떤 거는 조금 진하고 어떤 건 획이 조금 흐리게 나오고 할 수 있는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쫙 겹쳐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획은 정확하게 일치해야죠. 글자 획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옆에 글자들이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분명히 요 글자 그 이쪽 A라고 한 탁본 세트에서는 이 괴선의 왼쪽에 물수변이 있었는데 아니 B라고 한 탁본을 보니까 이 괴선에 약간 우측으로 또 물수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비면을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겹치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거는 글자 획 기울기 자체가 다른 것도 발견이 됩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형태 차이가 발생할까? 분명히 똑같은 비문인데. 자, 그래서 관계토항 비문을 이렇게 보니까 비문의 표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석회를 바른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석회라고 하는 거는 빗물을 맞으면 녹죠. 녹아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비면에 석회를 이제 하얀 석회를 발랐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 비면에 석회 같은 거를 바르면 안 되죠. 예, 바르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비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석회를 발랐던 것 같고, 아까 탁본별로 보이는 글자 형태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회로 뭔가 이 부분을 메꾸고 뭐 글자 획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진희 씨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초로 탁본에 입수했다고 하는 사쿠 가게노부라고 하는 중위가 일본군의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일본 참모본부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아마도 일본 당시 참모본부에서 뭐 제국주의 천병이죠. 참모본부에서 당시 중국의 만주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괴뢰 만족을 세웁니다만, 만주 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사전 정탐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코라고 하는 군인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희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니까 광개토왕비를 발견하고 이 사코라고 하는 참모본부 소속의 군인이 이 탁본을 들여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진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중위가 직접 능비의 탁본을 제작을 했던 것 같다. 제작을 하면서 아마도 애초에 이 광개토왕 그 비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본 측의 역사에 유리하게 조작해서 가져갈 목적으로 이 탁본을 직접 제작을 하면서, 당시 묵수각전본이니까요. 약간 이제 글자를 그리면서 대략 한 25글자 정도를 변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게 돼요. 아마 25글자 정도가 약간 이제 서로 뭐 비틀어지거나 획이 전혀 이제 맞지 않는 형태로 발견되거나 했던 것이겠죠. 아마 이 20글자 5자 정도를 변조한 탁본을 일본 참모본부에 제출을 했던 것 같다. 제출을 했고, 참모본부는 사코 가게노부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후에 여러 차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능비를 다시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자, 참모본부가 그래서 다시 1899년에 이 찍어낸 탁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면에 석회를 발라서 애초에 사코가 조작했던 글자들을 다시 그 조작했던 글자에 맞게 문구를 변조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 들어와 있는 탁본들은 석회로 일부 문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자, 엄청난 충격적인 학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진희 선생님의 이 학설은 당시에 그 일본 연구에 또 단순히 그 심연주의 해석이 아니라 탁본 자체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광개토왕비의 연구, 일본의 연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 앞잡이였던 참모본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목적하에서, 비학문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일본 학계는 이진희 선생님의 이 참모본부가 뭐 탁본을 조작했다 이런 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언제 석회를 발라서 탁본을 했다고 하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 있던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뭐 물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비면에 그러면 왜 석회가 발라져 있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역사 기록 조작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자, 그리고 기존에 일본이 판독했다고 하는 글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 하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도쿄대학교의 이노우에 미사다라고 하는 연구자의 회고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이제 평소처럼 뭐 도쿄대에서 이 조선 고대사, 일본 고대사를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학계의 통설에 의거해서 임날분부설, 한반도를 뭐 한 2박 2년 동안 자기들이 뭐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학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저 뒤에 이제 조선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니 그 광개토왕비를 근거로 임날분부설을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광개토왕비에 있는 그 글자들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노우에 선생이, 아이고 그건 뭐 이진 선생님이 좀 무리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인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 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건 사실이죠.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 뭐 그건 사실이지. 자, 그렇다면은 비문에 석회가 발라져 있는 상태로 탁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임날분부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과연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런 학생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놈의 미사다,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공격적인 질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회고하기에 따르면은 당시에 심장에 큰 무리가 와서 내가 쓰러졌다, 뭐 이런 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당시 일본 학계가 얼마나 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바로 이 석회 도포설에 의해서 자,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진 선생이 문제 제기 이전까지 기존의 일본과 한국 연구자들, 이 사람들은 탁본이나 글자를 판독해내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설마 그걸 조작을 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문 해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문의 변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신묘연조 글자들을 일부 바꿔서 비슷한 글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부 의심되는 글자들, 뭐 신묘연조 문구에서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왜라고 하는 글자, 요거 하나만 지금 바꿔도 이 신묘연조 문구에서 왜라고 하는 주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뭐 뒤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해파의 바다해자, 바다해자도 지금 30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탁본에 따라서. 자, 이것도 뭔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뭐 바다를 다른 걸로 뭐 바꿔야 된다. 혹은 뭐 뒤에는 격파한다 자체를 갖다가 격파할 때 파자를 자체를 갖다가 다른 글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광개토항 비문을 조작했다, 이 설이 과연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반박이 있었는지, 자, 어떤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이 광개토항 비문의 어떤 연구에 대한 역사를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개토항 비문의 조작설,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서 글자가 조작됐다 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개토항비 연구에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중국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광개토항비가 있는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한테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정식 수교를 한 게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에 한국전쟁 과정에서 같이 전쟁을 치렀다 보니까 이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여행을 한다든가, 또 연구와 관련해서 뭐 답사를 한다든가, 뭐 협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자, 다만 중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락만 얻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현지에 가서 광개토항비를 직접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왕건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광개토항비가 있는 이 지안 지역, 현지를 직접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예 광개토항비 옆에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지역 주변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단순히 이제 광개토항비를 글자를 이제 판독하는 작업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이제 사는 사람들, 현지인들, 보통 이제 시골에 보면은 같은 지역에 뭐 2대, 3대 이상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코 가케노부가 그 지역에서 광개토항비 탁본을 제작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거든요. 19세기 말, 뭐 1883년대니까 대체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 또 아무래도 그 자기 이제 어르신들의 뭐 이야기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현지인들을 인터뷰해 본 거예요. 거기서 떠도는 소문들, 광개토항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자, 이걸 인터뷰해 보니까 굉장히 뜻밖에도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광개토항비를 1883년도 당시에 전문적으로 탁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내요. 그 사람들 이름도 밝혀냈습니다. 초천부, 초균덕이라고 해서 둘이 부자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코 가게노부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광개토항비를 전문적으로 이 지역에서 탁본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이 현지에서 이 광개토항비 탁본들이 제작되는 전모가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진 씨가 제기했던 석회 조작설,
일본에 의해서 이 석회가 이제 도포가 되고 비문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설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이진희 씨의 설에 의하면은 사코 가게노부 중위가 탁본을 직접 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주장을 했는데 왕건군 씨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코 중위가 직접 탁본을 했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무슨 군인 한 명이 뭐 지나가다가 저기 석비가 있네? 그래서 저거 한번 탁본해봐야지 하고서 인근 문방구에서 뭐 이렇게 먹물하고 화선지하게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탁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2명이 달려들어도 꼬박 보름이 걸린다 그래요. 이 삼연비를 제대로 탁본하기 위해서는 워낙 글자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그거를 혼자 했다고 칩시다. 혼자 했다고 치더라도 사코가 과연 10년조 문구를 조작을 하려면은 미리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거의 역사학적 지식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10년조 문구를 요거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현지에서 갑자기 비문을 발견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갑자기 문구를 조작해내는 것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광개토항 비문을 이제 그 사코가 보낸 탁본을 받아서 여기 이제 모든 문구들을, 글자들을 이제 판독해내고 이 모든 문구들을 해석을 해서 기초적인 연구 조사서, 회로를 낼 때까지, 논문들을 낼 때까지 꼬박 3년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자,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아니, 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혼자서, 이 사람이 무슨 학자도 아니고, 거기 있는 글자들을 다 읽어내리고 나서 자기들 입넓은 부서를 유리하게 하려면은 요 뭐 2글자, 3글자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냔 말이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코 중위가 10년조 문구를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참모본부가 사코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면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다시 글자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진희 선생의 주장이었는데, 비면에 석회가 발라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거는 누가 바른 거냐? 아까 얘기했던 전문 탁본업자, 초시부자가 발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시부자가 사실은 이 비면을 갖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비반을 맞아가지고 이 표면이 좀 울퉁불퉁했다 그래요. 이 큰 비다 보니까 이게 종이를 붙여서 탁본을 한 다음에 종이를 쫙 떼내면은 종이가 잘 찢어졌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일부 패여있는 데다가 석회를 바르기도 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서리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아무래도 탁본들 중에서도 탁공이 이제 제대로 정성을 이제 많이 들여가지고 글자를 많이 찍어낸 탁본들이 비싸게 팔립니다. 또 흐릿하고 이제 정성이 적게 들어간 탁본들은 싸게 팔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모서리 글자들 이런 거 글자들은 이런 뭐 자자 뭐 정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걸로 우리가 글자를 좀 이렇게 석회로 만들어 놓고서 찍으면은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지 않겠냐, 이런 욕심이 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석회를 이 초시부자가 바른 겁니다. 발라가지고 했던 건데, 다만 이거는 탁본 제작을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좀 비싸게 받고 싶어서 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뭐 일본의 입넓은 부설에 맞게 뭐 글자를 조작하고 이런 의도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진희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하는 좀 이렇게 글자 획이 비틀어진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자체가 무슨 비문의 뭐 10년조랑 직접 관련된 글자가 아닌 것들도 많고, 뭐 일본의 역사와 관련돼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모본부가 석회를 도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일본 참모본부가 10년조를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코 가게노부가 최초로 일본에 탁본을 보내기 이전에 뭐 청나라 말에 만들었다고 하는 원석 탁본들, 다시 말해서 이 초시부자가 석회를 바르기도 전에, 훨씬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탁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작된 탁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소위 우리가 이제 원석 탁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석 탁본들은 어쨌든 석회가 없는 상태에서 비면에 이제 탁본을 찍어서 만들어낸 순수한 탁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흐릿한 면은 있지만은 여기 있는 글자획들은 정확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을 판독을 해보고 여기서 나온 글자들을 가지고 일본에서 판독했다는 글자들, 심연쪽 글자들이랑 비교를 해봤죠. 자, 결론이 어땠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일본이 판독한 글자들하고 원석탁본에서 나온 판독된 글자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인 근거죠.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원석탁본에 있는 글자들이 좀 흐릿하기 때문에 약간의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 뭐 신면조 글자들을 판독했던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학계 입장에서는 제3자인 중국 학자가 조작서를 부정해 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독했던 글자들 원안이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본 학계에서 그 해석한 신면조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한 주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한국 학계에서는 여전히 신면조 글자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원석탁본에서 나온 판독안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일부 글자를 좀 다르게 또 판독하는 그런 연구도 이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 학계의 신면조 해석이 우세하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8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아쉽습니다. 과연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토항 비문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계토항 비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신면조에 담겨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고구려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정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자, 관계토항 비문 속에 담겨있는, 또 신면조 속에 담겨있는 고구려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어왔죠. 신면조 문구. 자, 이제 글자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해석은 우리가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일본 측이 한번 해석한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면조입니다. 백잔신라는 옛날부터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자, 이 문구는 한국과 일본, 중국 연구자들 간에 아무도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자들 해석 부분은. 자, 그리고 역접이죠. 그런데 외가 10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자 뭐뭐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신면조 문구입니다. 자, 외를 주어로 해서 쭉 이어지는 문구로 본다면은, 한문 해석상으로 본다면은,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문구들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부분은 해석에 전혀 논란이 없거든요. 백제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고구려의 조공을 바쳐왔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과연 문제가 없는가?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가 10년이 391년입니다. 391년 이전까지 백제신라가 고구려의 복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쳐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요.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복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정황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백제는 사실상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적도 없고, 이 관계토항대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고구려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게 백제가 고구려의 속민이었다, 조공을 바쳐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애초에 고구려 사람들이 쓴 내용 자체의 사실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빨간 문구는 어딘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쓴 내용 자체인데 거짓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신면조 문구는 이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신면조 문구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삼국사의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371년, 신묘년 391년은 20년 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영토인 평양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고구 원왕이 전사를 해요. 이게 속민이 할 짓인가요, 이게? 분명히 백제는 고구려의 속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공을 바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니 그 고구려의 고구 원왕을 전사를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6년 뒤입니다. 그 아들인 금구소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또다시 고구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391년, 10년에 바로 1년 전입니다. 백제 진사왕이 달소 진감왕한테 명령해서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 도건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사로잡았다. 이게 송민이 하시신 말이죠. 송민이 아니죠. 송민도 아니고 조공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고구려는 이 심의원조 문구에서 뭔가 정확한 사실을 적지 않고 있어요. 자, 심의원조 문구는 바로 이 문구를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분명히 광개토왕이 즉위하는 10년까지도 백제와 고구려의 양자대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개토왕비는 무슨 그 중국 사관이 그 다음 해 그 이전에 멸망한 왕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포평을 하면서 적어주는 그런 정사료 역사서가 아니라고만 하는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묘비입니다. 이 고분의 묘지명이나 묘비에는 묘주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 사람의 공덕에 대한 과정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보통 뭐 무덤 옆에 서 있는 이 묘지명 이런 거, 비석 이런 거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도 안 써놓습니다. 보통 좋은 얘기를 써놓죠. 아무리 뭐 친일파 묘비 이런 거 한번 뜯어보십시오. 네. 다 보면은 이 사람의 공덕을 찬양하고 주로 후손들이 이 사람을 이제 기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은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왕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적은 훈적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석비라고 하는 거는, 금속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왕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왕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조선시대 옛날 관아토에 보면요, 송덕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지역의 수령이, 지방관이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면은 그 지방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송덕비를 이임해 갈 때 그 전에 세워주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왕조의 지방관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백성들한테 선정을 베풀지 않은 나쁜 놈들 있죠. 나쁜 지방관들이 다른 지역 이임해 갈 때 백성들을 이제 그 불러가지고 왜 자기 송덕비는 세워지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역 백성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금속문에 어떤 쓰여진 어떤 목적, 의도 자체를 명확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 비의 어떤 그 원래 의도와 그 진실성을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개토왕비라고 하는 이 비문 내에 설정된 이 고구려의 어떤 목소리,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광개토왕 비문 내에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천화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원조에도 보면요, 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복속민으로 조공을 바쳐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에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이 종채봉 관계 하에서 자기들의 하위에 있는 신하국가였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고구려는 이미 남쪽으로 전쟁을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는 과정에서,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백제를 자기 하위에 있던 국가들, 자기한테 마땅히 복속해야 되는 국가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세기 초반 당시에 고구려인들은 광개토왕비를 세울 당시에 요동이라든가 압록강 위역, 한반도 일대를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천하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천하에 있는 뭐 신라, 백제, 뭐 가야 이런 여러 세력들은 전부 다 마땅히 광개토왕, 그러니까 고구려 왕한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설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구려 사람들이 지향했던 하나의 또 일종의 이념이자 또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과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천하 속에서 갑자기 왜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다 건너에 이 한반도의 그 고구려의 천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부 세력인 외가 등장을 해서 고구려 중심의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깨트렸다. 자, 고구려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광개토왕이 여기에 대해서 분연히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근대 시대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반도 남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까지는 고구려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백제가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는 광개토왕이 내려가서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휩쓸고 다닌 거는 침략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왕가의 군사활동의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지역은 백제와 신라 같은 세력들이 고구려한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고구려 천하 속에 포함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비문에서 고구려 중심의 안정된 국제 질서 속에 있던 천하를 위협하는 이 세력으로서 외라고 하는 외부 세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조뿐만 아니라 영락 9년조 10년조라든가 영락 14년조에 보면은 이 비문에 외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최소 9번 이상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영락 10년조에도 신라를 침공해서 외가 신라를 침공해서 신라 왕이 고구려한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광개토왕이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걸 격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락 14년조에도 외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지역,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침입해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걸 광개토왕이 직접 가서 격퇴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 보면은 실제로 이런 전쟁들, 심지어 대방 지역은 황해도 지역인데 왜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남해안을 돌아서 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실제로 이 전쟁들은 왜가 주도했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반도 남부의 최대 세력이었던 백제가 주도했거나 혹은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문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백제는 원래 고구려의 복속민이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다만 국제 질서를 위협했던 것은 외부 세력, 바다 건너의 외부 세력인 외였다 라고 설정이 된 겁니다. 허구로 설정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 남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가 함부로 쳐들어와서 기존에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던 고구려 중심의 국제 질서, 천하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을 했다. 여기에 광개토왕이, 히어로인 광개토왕이 붕괴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활약을 펼쳤고 결국에는 고구려 중심의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되찾았다 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왕에 비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결국 이 비문에서 외라고 하는 존재는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명분으로 설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4세기 당시 한반도의 실제 정세는 북방에 고구려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이 있고 남방에 백제가 가장 큰 세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제와 가야, 그리고 외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고구려 쪽으로 연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문에서는 이렇게 그렸다고 한 것이죠. 북방에 고구려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고 남방에 외라고 하는 세력이 침입해 들어와서 백제 신라를 못 살게 굴고 마치 자기 밑에 넣을 것처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강대한 세력처럼 설정이 됐을까요?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광개토왕 비문은 이 비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극적인 구성 속에 빠져들게 만들게끔 하는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가 이 전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고구려가 주도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력한 악당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보통 뭐 트리스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부왕인 광개토왕이 강대한 세력인 외를 물리치고 원래 국제질서를 극적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외라고 하는 세력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대하게 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최근에 이 비문을 바라보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보면요. 아니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든 뭐 이렇게 이런 그 히어로들이 등장할 때 이 상대역 악당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설정이 되죠. 가끔은 이제 주인공의 약점을 잡고서 주인공을 가끔은 이제 거의 뭐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 강대한 세력을 주인공이 극적으로 물리치고 이 사람을 이제 뭐 쫓아내거나 뭐 물리칠 때 우리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광개토왕비에서 바로 그런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왕가의 업적을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과장하는 피해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썰을 최근에 내신 분도 제일교포세요. 네,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이성치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 정년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교포 분들이 일본과 한국이 어떤 중간 정도 지점이 있으면서 양국에서 이제 제시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또 시각을, 중간자적 시각을 또 제시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 전쟁 사실을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왜곡해서 넣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전쟁만 같은 경우 해도요, 한국전쟁을 뭐 단순하게 우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이다, 북한이 먼저 남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북침입니다. 예. 남한과 이제 뭐 미국 제국자들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전쟁의 어떤 원흉, 전쟁의 발발 원인과도 관련이 되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갔다라고 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김일성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책임이 나중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이 먼저 남침해갔다고 하는 거를 절대 부정하고 있는,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불과 현대사만 해도 70년 전에 있었던 현대사만 해도 이렇게 큰 왜곡을 통해서 뭐 중국이 또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또 완전히 다른 기억입니다만, 자, 이런 그 기억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협,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 백제나 뭐 신라 이런 국가들이랑 완전히 다르게 고구려는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그 고구려인들의 어떤 욕망,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이 광개토항비라고 하는 금성문, 당대의 금성문에 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에 드러나는 어떤 큰 과장, 이런 것들,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지난 100년 동안 뭐 했냔 말이죠. 1600년 전의 텍스트, 이 비문에서 이거를 근대적 상황에 투영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일본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러일 전쟁의 어떤 현실적 상황을 갖다가 이 비문에 투영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면 저 북쪽에 지금 러시아를 우리가 쳐부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저 옛날에 우리 왜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북방의 강대한 세력이었던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래서 심지어 광개토항비를 일본으로 가져와서 전시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분개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런 기도를 해서 광개토항비를 실제로 가져오려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시민사학자죠. 이 고대의 역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2차 왜곡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죠. 자,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일본의 그 역사 침탈에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 하에서 이 비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성,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 자체를, 사실은 그런 냉정한 시각 자체를 들이대기는 좀 어려웠던 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연구도 뚜렷한 한계가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과도한 근대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로 인해서 19세기 말 이래로 거의 100년 가까이 광개토항비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사서든 금성문이든 간에 이 고대 국가들의 외교적 허세라든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광개토항비문처럼 1차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의 문헌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 해석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료가 왜곡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 역사적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게 바로 역사학이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역사가 2차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현대 국가들의 국수주의적인 역사관, 과도한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주의, 일본 시민사학자들의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떤 현대, 근대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에서 2차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역사 교육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든가 초이 종건 위험의 문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과도한 어떤 국수주의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비판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광개토항비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 연구를 하고 또 한국사 역사 교육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수주의라든가 이런 그 국가주의적인 어떤 관념에 의해서 조금 편향적으로 혹은 조금 왜곡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가슴 깊이 한번 반성하고 또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문학으로서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요, 역사는 현재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회, 외교적인 이해관계를 정당화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반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연시되고 있는 이념들,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이 광개토항비의 역사 문제, 연구사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 현대의 어떤 정치, 사회, 이념의 어떤 갈등의 와중에서도 이 각종 현안들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인문학의 어떤 또 역사학의 근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오늘 광개토항비 연구사에 대한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